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터뜨린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인물은 전재수, 정동영 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 5명으로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귀국한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물론 일부 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차례로 입장 들어보고요. 오늘 새벽 결정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까지 진격의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라고 지시했죠.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 후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라고 언급을 한 건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같은 여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야와 상관없이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 자체를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 때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폭로를 했는데 특검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만 윤 전 본부장을 기소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특검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편파 수사 논란이 길어지면 자칫 내란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은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현역 의원인 전재수 장관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강인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조금 전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접촉하려 했던 녹취록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어제 정진상 실장은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2022년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에 그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경찰은 전재수 장관만 해도 만났다는 주장이 나온 시점이 2018년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라 올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전재수 장관 등 의혹 당사자들을 고발하겠다면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자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추가 폭로는 없었어요. 네. 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그리고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2년 그러니까 총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재판이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법정에서 추가 폭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난 5일 재판 때만 해도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근을 했고 이 중 2명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어제는 추가 폭로는 하지 않고 그 교단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벌인 적법하지 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를 놓고 종교법인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어제 공판에서 특정 정파만 후원한 건 아니라고 재차 주장을 하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벌어진 지가 11일인데 어제죠. 박대준 대표가 사임을 했어요. 네, 쿠팡 한국법인을 총괄해온 박대준 대표이사가 어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박 대표가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만큼 사실상 이제 경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임시 대표론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해롤드 로저스 미국 본사의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선임됐습니다.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 과방위가 쿠팡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여는데 그간 뒤로 빠져 있었던 미국 본사가 이제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 수도 있지만 이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하는 걸 막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쿠팡 측은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거라고 하면서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미 과방위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고요.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등이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병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소 30만 원을 보상하라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정위도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등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정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와 같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재력이나 권력을 갖춘 이들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로 엄포를 놓는 걸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송을 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특칙 조항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란 것도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을 해서 이게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어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은 권력자, 재력가에 대한 보도에 징벌적 손배소를 부과해서 후속 탐사 보도를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 간밤에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로 예고했던 무기한 파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섭이 결렬됐었고 그러자 곧바로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 10시쯤 다시 교섭을 재개한 뒤에 자정집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을 했고 다시 집중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서울 지하철이 운행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차례로 서울교통공사와 최종 교섭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인데 노조는 인력 감축에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는 채용 규모는 서울시 승인사안이라면서 노사가 합리적인 계획안을 내놓으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 눈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마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마포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호보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효령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끝난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좀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술주로 좀 구성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왔고요. 네. 러셀 2000이라고 하면 지금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QE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돈을 좀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돈이 많이 풀릴 것 같다. 네. 뭐 이러한 기대감을 해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업종별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좀 이런 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좀 엮여 있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D램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혼조세가 있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만 뭐 리비아는 좀 하락하는 약간 좀 혼조세가 있었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기보다는 약간 AI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좀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금융주도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좀 돈을 많이 빌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금융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뭐 금융주들도 좀 상승을 하는 좀 그러한 흐름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까지 진짜 기준금리가 인하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 인하는 결정됐고 또 눈에 띄는 게
내년에도 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내릴까요? 일단은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기준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3회 연속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일단 내년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일단은 한 번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러니까 뭐 물가 정도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고용 상황 자체가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라고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시장에서 봤을 때 정말 뭐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되 일단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예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시장은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 기업들 반응이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좀 휘말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사의 어떤 제품을 사실은 어디다가도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과 미국의 아무래도 이런 좀 싸움에 좀 어느 정도 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자사에도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네. 로비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결국은 이제 H20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대중 수출 허용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H200과 관련된 칩의 어떤 기술 수준이 중국도 이미 좀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은 자생적으로 그 기술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수출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더니 이제 와선 풀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중국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수요 조사라든지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자율시장 경제에 좀 맡겨야 되는 건데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나서는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거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다시 수출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좀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은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로 가보면 미국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쉬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좀 시작을 하겠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금리 결정을 좀 기다리면서 약간의 좀 숨고르기 형태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한 거는 외국인 열심히 좀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관과 좀 개인들은 좀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좀 사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래도 좀 받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은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혼조세. 네. 약간 좀 주가가 좀 반대로 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오늘의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서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등이다 보니까 좀 이제 코스피 지수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어떤 좀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약간의 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HBM4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 검증 과정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삼성전자의 어제 좀 쉬어갔던 흐름은 뭐 오늘에는 뭐 특별하게 좀 다시 한번 원상복구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되게 뜨겁죠 시장에서 네. 특히 이제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금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온다. 아 그렇게 되면 수급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제가 볼 땐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좀 비교돼서 뭐 그런 어떤 좀 얘기들이 어제 좀 시장에 돌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쉬어갔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힘을 내는 분위기인데 코스피 5천에 이어서 코스닥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코스피 5천, 뭐 코스닥 3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증시의 부양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의 좀 제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또 연기금이 코스닥에 좀 투자를 늘리는 어떤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너무 많이 갔는데 코스닥이 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퇴직연금 같은 이런 좀 국가기관의 돈들이 좀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코스닥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증시 열릴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확실히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약간 순환매 장세.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이자가 싸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어떤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로봇 섹터 이런 어떤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세의 어떤 이 순환매 장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목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겨울비가 오고 있어요. 네. 이번 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바람, 거센 네. 바람 조심하셔야 되겠고 건조했던 강원도 지역에 지금 비 대신 눈이 온다고요? 네. 지금 강원 산지와 평창, 화천과 홍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시간당 1에서 3cm씩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습기를 머금어서 무거운 습설이 쏟아질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걸쳐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모레는 강원 영동뿐 아니라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어 대비해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고 난 후에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새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일단 오늘 아침은 서울이 5.1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고 평년 기온은 8도 정도나 웃돌았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8도, 강릉 13, 대전 전주 12, 부산이 17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초겨울 날씨답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시 영하권으로 하루 새 5도에서 10도 정도나 뚝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기온 변동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인요한 의원이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미리 알고 있지 못했죠. 아마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퇴의 변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구수한 그 순천 사투리, 그리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분의 어떤 그 자녀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 활동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북한에도 앰뷸런스 보내기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던 분이어서 광범한 사랑을 받던 분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버렸다. 이미지에 손상이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용산으로 불려서 뭐 같이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가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안타까운 건 떠나실 때,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좀 더 명백하게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밝히고 떠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인 의원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좀 그 사태의 변에서는 그 부분이 덜 반영된 것 같긴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의사는 분명히 표시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그거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당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그런데 탄핵도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네. 자, 인 의원께서 사퇴 기자회견에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변화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동혁 현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돌아가는 것은 윤 어게인으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망상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을 인요한 의원이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2호선 당무 감사위원장이 9일에 당원 게시판 논란 중간 조사 결과를 이걸 기자단 긴급 공지 형식으로 문자로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이 있다면서 이름, 주소지, 전화번호 뒷자리, 탈당일 등 개인정보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첫째는 법률적으로는요. 네. 정당법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원의 신분은 결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당원의 신분을 공개한다면 무슨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그 특검에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예. 그런데 도대체 당무감사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위법 사실이 전혀 없는 당원들의 이름을,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서 그걸 공개하는지, 이것은 지금 당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줄줄이 고발장을 내고 있거든요. 아, 네. 2호선 감사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어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제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는 도대체가 1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이것은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고 계시잖아요.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당내의 비판과 여론의 어떤 주목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 놓은 거거든요.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익명 게시판에 저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 그 게시판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살모사니 무슨 뭐 누구를 잡아먹었느니 해가면서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들이 난무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지적이 없으면서 신문, 사설, 칼럼, 기사를 링크해 놓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용상에 있어서 모두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 당사자들은 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4명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링크를 걸어놨다는 것과, 한동훈 대표는 거기 당원 게시판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다른 가족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범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도 당무감사회로부터 당에 품위 실추시켰다면서 소명서 제출 통보 받으셨잖아요. 예. 소명서 제출하셨어요? 어제 냈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뷰 등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당의 명예훼손을 하고 무슨 그 모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에 망상해서 당이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당성을 강조하는 건 북한 노동당이나 하는 것이다. 저는 양심적으로 행동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도대체가 이게 왜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인 것은 그런 주장 자체가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은 뭐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뭐 오늘 회의를 열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뭐 발표를 하기 전에는 제가 미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당무감사위가 의원님에 대해 징계에 나서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도 상의해봤는데 다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어서 당무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가처분은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최근 국민의힘이 이제 당무감사위원장도 바꾸셨고, 지금 1년 전에 벌어졌던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지금 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 장해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이런 설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본인에게 제기되는 어떤 각종의 비판들을 아주 강성 우파,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의존함으로써 돌파해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막말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분인데, 네. 그분과 함께 그 전날 무슨 유튜브에 나가서 같이 방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무슨 그분을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국민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마이웨이를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그것은 뭐 당대표 본인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치적 후과도 본인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6일에 초선 의원 42명이 당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탄핵 국면 당시에 비대위원장 후보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후로 처음이라는 그런 보도예요.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오갈까요? 무슨 뭐 현재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방향,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미 25명의 초재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네. 계엄 잘못된 것이고 탄핵 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 또 송원석 대표도 비슷한 자기 부대표들을 쭉 함께 나오셔서 똑같은 비슷한 성명을 내셨어요. 그때 그 부대표단에는 김은혜 의원, 네. 유상범 의원, 조지현 의원 등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도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의 육선인 국회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 네. 그리고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로 하면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저질렀다. 계엄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은 마땅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계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당의 지지도가 아주 장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12.3 비상계엄 1년 때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장동혁 대표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없이 SNS에 글만 올리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래도 두고 이제 맞다 비상계엄이 잘못되지 않은 거라는 글을 올리셨죠. 이걸 두고 이제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평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일정 시점이 되면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은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 쪽의 전략은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 정리를 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층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그런 발언들을 하겠다라는 식의 주장인데 네.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리고 우리 당이 무슨 내란당이냐 하는 민주당의 비판으로부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를 할 수 있었던 건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날 계엄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한동훈 계가 보여줬던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손발을 묶어놓고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킨 뒤에 그다음에 중도층에게 다가가겠다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상을 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지방선거 공천룰을 당심 70%로 지금 지방선거 추진단에서 개혁단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여러 사람들이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당협위원장들도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주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고 또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선거 폭망한다라는 입장들을 여러 명이 표시를 이미 하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바꾸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선거기획단 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갈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룰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경원 의원 나에 대해서는 5대5 룰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룰을 바꿔서 7대3으로 하라고 해놓고서 나에 대해서는 5대5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민심과 점점 더 동떨어진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전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권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귀국하면서 해수부 장관 사퇴 사의 표명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거론된 인물들이 여야를 막론내고 이제 한 5분이 또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교 게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이 돈으로 혹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표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권,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네.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그리고 통일교의 어떤 이상한 당원 지원 이런 것들이 명백히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정상적이 되려면 네. 이런 이른바 사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그런 종교 단체들이 정당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민중기 특검이 말이에요. 그 통일교로부터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8월 달에 진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11월 달에나 사건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사건 보도를 부여했는데 이것은 저는 그 윤영호라는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하고 나설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전재수 씨 지금 사퇴 얘기했지만 전재수 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특검은 만약에 자기들이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만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통일교가 무슨 금품 지원을 한 것들은 자기 수사 대상 밖이라면 우리가 확인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쉬쉬하면서 덮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으니까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어제 사실 크게 관심을 모았던 게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느냐 여부였는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하루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지시한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놓고 통일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그 여야 모두 정당이 관련돼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거잖아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거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라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겁박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통일교를 암시하면서 해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직접 네. 통일교의 몇 인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당의 어떤 자리를 주면서 임명장을 주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통일교와 관계가 없는가? 당대표 시절에 무슨 혹시라도 한학자 여사를 만나거나 찾아갔던 적은 없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자기와 어떻게 보면 자기 당과 관련된 그런 그 자기 당도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에 대해서 해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건 굉장한 오해를 살 수 있고 부적절한 태도시죠. 네. 지금 앞서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이 이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특검에 관련해서 특검에서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이 미리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 보고서까지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열흘 전쯤인가 일주일 전쯤에 그때 해산을 얘기를 했었고 또다시 엊그제 두 번째로 해산을 얘기한 거 했을 수도 있다. 뭐 시간 계열상으로 보면 시계열상으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통일교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뭐 이게 그냥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뭐랄까 정교 유착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과 그동안의 행태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들 진상을 밝혀내고 그 관련자들은 거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한동훈 대표한테도 들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당대표가 되니까 바로 통일교 쪽에서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통일교 한학자 씨를 만나라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당신을 만나냐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각 당의 대표가 바뀌든가 각 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거나 하면 이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단으로 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면 뭐 금전적인 것들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또 각 당에다가 뭐 너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뭐 교인들을 보내줄게 이런 식의 어떤 제안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끊지 못하고 거기에 얽혀 들어간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또 법률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제 필리버스터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나경원 의원께서 그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하러 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왜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적절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연설 도중에 워낙 고함을 치시니까 잠깐 중단해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계속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필리버스터 자체를 국회의장이 중단시킨 것은 이건 61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도대체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키시는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이거잖아요. 민생법안을 얘기 안 하고 네네. 민생법안 얘기하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아니 그동안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에 맞설 수 있는 국회 내에서 보장된 그런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만약에 잘못됐다면 법안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도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뭐 공판 조서를 갖다가 줄줄이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무슨 뭐 민생법안 얘기하면서 왜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제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쟁점 법안 중에 일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당에서는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외에 천막 농성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당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생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지나면 다시 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를 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선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정당 해산하겠다, 내란 척결하겠다,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언제 한번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혹은 우리 경제 문제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걱정이나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엔 없습니다. 그냥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공격하는 거에만 집중해 네.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본회의 열리니까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지영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딸과 함께 빛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이동이 어려워 찾아가질 못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수호 통역 서비스와 차량 지원이 마련되어 걱정 없이 축제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회전목마와 천사, 그리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해 웃는 우리 딸, 이런 딸의 웃음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기압볼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강우량 기록 중입니다. 빠른 속도로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수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고 전국의 비는 5에서 10mm 더 내리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눈으로 내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집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1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습하고도 무거운 눈이 되겠습니다. 경북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일부 서해안과 도서 지역 쪽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전체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하권으로 기온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아침에는 5도에서 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8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귀국을 하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전 의원인 임종성 의원 또 김교환 전 의원에게 통일교가 지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들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일단 아마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마 그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수행에 누를 끼치는 것이 싫어서 일단 그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예. 얼마나 그 구체적인 진술 또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의혹 제기가 진실이든 아니면 또 뭐 허위이든 이것은 그냥 돕고 나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지금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일단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어떤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하고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네. 진실을 가리는 것은 정당의 몫이 될 수는 없고 경찰 국수본의 어떤 그 수사 대상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 같고 네. 정당 차원에서는 그 진실을 밝힐 만한 역량이 되지도 않고 예. 또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 수사에 모든 그 진실을 뭐 좀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첩을 했느냐. 그러면서 편파 수사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특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를 할 어떤 권한은 없는 겁니다. 다만 경찰에 왜 통보를 이제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제기를 하는데 네. 통상 특검 활동은 본인들의 수사기간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검찰에 이첩을 하든 경찰에 이첩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석 달, 넉 달 늦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은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 관행을 모르는 지나치긴 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알면서도 그런 공격을 하는 그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사 기록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법정에 현출이 되고 네. 또 법원에서 그 법정 증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검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공격은 과도한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일주일여 전에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말씀을 하셨고 어제는 아예 종교단체 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계속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사회적으로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답을 듣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적했다고 하지만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토론 스타일 그것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진상 확인 이걸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국가적인 현안이 되는 이상 여야를 막론하고 뭐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론적인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답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이제 윤용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통일교를 겨냥한 야권의 표현입니다. 입틀막 협박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자리도 국무회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답을 들었던 자리도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립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질문했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답을 들었던 것이지 윤용호 본부장의 재판 날짜까지 대통령께서 알고서 거기에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법을 위반할 경우에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관련한 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웃국가 일본에서 통일교의 지금 해산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 해산까지 간 경우를 저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행 우리 법상 종교단체 해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게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예. 저도 구체적인 답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일단 아마 그 해산이라는 것이 종교 재단 어떤 법인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해산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종교 신앙 활동을 위한 집회 활동까지 금지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인데 네. 그 법인에 대한 해산 문제는 민법 38조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네. 그것에 기해서 아마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란 청산 아직 1단계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일처럼 사법, 경제, 문화까지 3단계 청산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1단계 사법 청산은 사법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자, 근데 왜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 지금 단계를 1단계라고 봐야 할지 2단계라고 봐야 할지 네. 그건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내란 청산에 장애물이 많고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네네. 잔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그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 왜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대법원이 이 재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재판부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직위원 재판부를 보시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또 수원 브라더스 판사들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국힘은 내란에 대해서 12월 3일 날 전혀 반성을 하지를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란범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또 1년이 넘도록 어떤 단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당에서 지금 사법개혁안 중에 보면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다가 지금 의총을 거쳐서 지금 수정을 하기로 하시고 지금 법무법인의 검토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연내에는 이제 통과시킬 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정될 내용은 어떤 걸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축구 선수의 비유를 드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골만 잘 넣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걸려오는 태클까지도 잘 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네네. 이건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성 시비조차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네. 두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그 어떤 추천인 준척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는 방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시기를 2심부터 적용하는 네.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수정안이 나와서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서 연내에 처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방침이신 거죠?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연내에 하지 네네. 않겠나라고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들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법 왜곡죄하고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은 내년 1월 초로 늦춰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그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를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절로 내년 1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다만 법 왜곡죄가 네네. 이번에 바로 통과될 것이냐 내년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가 국회의장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네네. 법안 상정 시기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안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때 네네. 법안에 번호가 붙는 순서를 보면 아. 그때 최종적인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그렇지만은 야권이나 법 쪽의 학계에서 또 반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 반론 내용을 보면은 법사위가 당에서 충분한 조율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사위의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비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사위는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조의대 그 청문회 개최했을 때 법사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 법안 처리 문제는 항상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가면서 네네. 이걸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네네. 아마 그 당 내 외부의 오해인 것 같고 네. 지도부에서는 소통해가면서 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사위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는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구체적인 내막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임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애초에 나는 경기도지사에 나갈 뜻이 있다. 그래서 임기를 채우기가 어려울 텐데 내가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미 본인의 의사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또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하기는 네. 아마도 그 개혁 입법, 그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대로 아마 사의를 표명하고 경지사 도전 어떤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저는 그 12월이면은 개혁 입법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국힘 의원님들이 그 민생 법안마저도 네, 본인들이 합의했던 민생 법안마저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내년 1월까지 개혁 입법 완성이 가능할지 그게 좀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 쟁점이 되는 법안들 처리가 되는 대로 아마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야당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믿고 민주당이 그 가치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그 다수로 당선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의석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21대 그 국회처럼 국힘 법사위원장이 혼자 어떤 길목을 지키고 모든 개혁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국힘에게 그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개혁을 그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라고 위임했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임 법사위원장의 물망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계실까요?
아마 지금 현재 네. 추미애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를 하는 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얘기를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끈 문제를 갖고 크게 또 양당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 국힘이 저질렀던 그 코미디 같은 행태와 네. 또 본인들이 저질렀던 위법적인 행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네.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법에서 그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 법안, 안건과 관련된 토론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나도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반대 발언을 이어가는 그 모습, 그다음에 더구나 본인들이 찬성을 했던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토론을 방해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장께서 분명히 마이크를 껐는데 네. 거기에 뭐 사설 마이크를 들고 와서 또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당연히 취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국회의장을 공격하는 그 국힘들의 그 태도 이것은 뭐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에 비하면은 뭐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적절치는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까지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당에서 윤리특위 제소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마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향후 상황 전체를 다 살핀 다음에 네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한법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왕진 원내대표도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을 해서 왜 제동을 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 조국 혁신당의 행보가 민주당의 부담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은 논의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줘야지. 민주당이 항상 어떤 안건을 발표를 하고 추진할 때 뒤늦게 나서서 훈수 두듯이 네. 제동을 걸고 그걸 네. 통해서 그 어떤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 그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발목 잡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국당 네네. 뭐 어떤 본인들의 뭐저 색깔을 스스로 먼저 드러내고 네. 또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옳지 뒤늦게 항상 훈수 두듯이 태클을 걸듯이 이러는 모습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도 했어요. 지금 그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과 이와 같이 거론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됐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그 특별감찰관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 추천을 조국 혁신당에 주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희 프로에 나와서도 하셨거든요.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과연 훌륭한 인물이 있고 또 그것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훌륭한 인물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네. 몫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추천을 하겠다라는 것은 네. 본인들의 그 지분 챙기기 노력으로 보여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예.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해주면 네네. 그 훌륭한 인물을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뭐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수용을 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5대학법, 국민 이틀막 3대학법 이렇게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를 이미 정기국회 마지막 날 했고 임시국회가 열려서도 역시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또 국회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민의힘과 관계된 분들께 질문을 하면
지금 의석수 때문에 이런 여론전 외에는 사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이 그런 방법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네. 본인들이 다툴 걸 가지고 다투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든 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란을 뭐 척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제도 개혁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반대할 걸 가지고서 국민이 어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저희도 존중을 하겠지만 네. 모든 것을 태클을 걸고 본인들이 동의했던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8대 입법이 악법이 아니고 네. 국힘이 악당이다. 악한 정당, 네. 주말로 악당이라고 거꾸로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태도를 좀 바꾸고 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발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그것을 기어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뭐 조국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과연 연말 안에 예. 이걸 처리할 수 있을지 네. 내년 이후에 과제로 넘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의 기어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회 내에서의 수단이라는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첫째는 어떤 그 본인들이 찬성하는 그 민생 법안까지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걸 가지고서 늘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자리를 텅텅 비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건 민주당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본인들은 쉬다가 또 뒤늦게 나타나서 형식만 잡고 또 퇴장을 하고 이런 웰빙 생활을 즐기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할 걸 가지고 하고 논리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어떤 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도 뭐 국힘 의견에 어떤 동조를 하고 싶지만 그중에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게 국힘의 행태라 찬성을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갑작스러운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아침에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이 돌연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존중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당내에서도 말을 못하고 네. 내란을 옹호하는 그 주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네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아마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뜻을 존중하고 다만 국힘 지도부는 그게 사실상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그 성명임을 과연 알고는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12.3 1년 때 장동혁 대표는 SNS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과는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107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라고 또 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원석 의원의 그 태도는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떤 도리를 뭐 저버리지는 않으려고 현실을 아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이해를 제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작년 12월 3일 날 분명히 그 불법 비상계엄 해제하겠다고 들어와서 해제 네. 찬성을 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불법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저렇게 당권 잡기에 골몰하는 저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그 국민의 뜻을 아는 또 염치가 있는 정치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전환길류의 사람들이 네. 또는 태극기 모독부대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당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당대표가 있는 한 국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빨리 바뀌든지 본인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 정당사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5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가 지금 안부수 쌍방울 대구 송분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됐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건이 주목을 받은 게 이게 쌍방울 대북 송분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인데 이게 불발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각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수원에서 온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된 이후에 네. 한독수, 박성재 같은 내란 사범들 네네. 또 그 뭐 해병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영장을 기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네. 이래서 이제 어떤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인데 네. 어쨌든 안부수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들에 대한 불신 네. 이게 여기 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공천 룰에서 1인 당원 1인 1표제가 지금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당분간 재부인은 안 한다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때 아마 그 표결에 참여했던 분들이 80% 가까이가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그때 그 표결을 그렇게 시간이 짧은 줄 모르고 넘겨버렸던 네.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네네. 들었고 아마 참여자 수가 적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은 부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조금 보완한 후에 다시 아마 논의를 하겠다 또 상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월 3일 내년 6월 3일인데 그 전에 이게 다시 재부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시기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가 됐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와 환율 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과연 내릴까, 동결할까 궁금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이 됐는데 회의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가서 이번에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동결이냐 인하냐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는 증시 자체가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 내렸는데요.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그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던 게 지금은 이제 증시로 볼 때 선제적 투자니까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사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매년 그 이렇게 네 차례 걸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이번이 내년도에 미국 경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9월의 그 전망에 비해서 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전망에서는 9월에 한 1.7%에서 한 2.3%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보통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다 보니까 증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준이 인하 결정 후에 가진 성명하고 기자회견에서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그 영어로 forward 가이드라인 네, 향후 그렇습니다. 길잡이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그 내년도에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해서 가장 페드 멤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의향을 나타내는 게 전도표입니다. 전도표 내용으로 보면 내년에 그 금리를 극단적으로 2.5%까지 내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4%는 돼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그 금리를 한 차례 내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 네. 3.5%에서 3.75%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2.5%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아주 대폭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수준보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워드 가운데에서는 페드 멤버들이 일률적으로 이리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다. 이 문제에서 결론을 비슷하게 내렸기 때문에 예. 증시가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페드 멤버들 사이에 내년도에 금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네. 측면은 이번에 그 회의에서도 금리는 좀 내리긴 했지만 사실 금리를 비컷 0.5% 내려야 된다는 마이런 이사, 네. 친트럼프 인사죠. 네. 이런 반면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각도 두 표 정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페드 내 인사들이 그 대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내년에 그 중간 선거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전도표 시각대로 보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내리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린다. 두 번째는 페드 멤버들이 설립 이후에 굉장히 친트럼프 인사로 그 채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을 볼 때는 전문가 시각에서 그런 그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자기의 금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친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대통령의 또 트럼프 진영에 갖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는 의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페드 멤버들이 이렇게 친트럼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내년도에 금리를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 3년 6개월 만에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서 그동안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도 또 이제 지금 오늘 또 인하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 올해 들어서도 이제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또 경제를 바탕해서 증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관세 때문에 경제는 어렵다. 이런 쪽에 이제 상반기의 대체적인 모습이죠. 네. 이런 각도에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펀더멘탈은 안 좋고 그다음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좋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미국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어떤 요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과잉적으로 해석했던 트럼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반기 들어서 완화되다 보니까 네. 미국 경제에서 보면 증시적 측면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요. 올해 1, 4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역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2분기 성장률이 3.8%까지 갔고 3분기 성장률은 지금 발표될 시점이지만 예. 셧다운 때문에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성장률도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증시 우호죠. 그래서 장애율을 봤은 경제 펀더멘털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금리 내린다. 또 유동성은 지금 단기 유동성 시장이 달러 경색의 현상에서 이건 재정 사이드에서 돈을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의 1.7%에서 2.3% 간다면 네. 내년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맞고 그것이 반영한 것이 오늘 그 3대 지표 중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증시는 빅테크, AI 같은 나스닥 지수가 주가를 올해 이끌었습니다는 오늘 하루 모습 보면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것이 내년도의 상황을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연준 인사 중에 친 트럼프 인사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관심이 내년 파월 의장이 퇴임을 하면 후임이 누가 될 거냐.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는 인물이 케빈 해시이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케빈 해시 수임 의장으로 선임이 되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네. 사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의 의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전도표에서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를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집권 일기 때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제닛 앨런이 상당히 여성이지만 첫 여성 의장이지만 역대 1913년 설립 이래로 가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의장이 되면 2차례 정도 연임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예. 역대 의장 중에서 A 정도마저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관행으로 보면 장인이 제닛 앨런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2019년 물가가 올라가자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 근데 파월 의장은 막상 인병건제 의향과 다른 게 없이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페드의 관행을 쫓아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집권 이기에는 집권 이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의향이 강합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갈등을 페드 의장과 빚으면 자기 자신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번엔 차기 의장이 자기의 입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기 의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경제책사로서 국가경제위원장을 하고 있는 케빈 해셋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케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초에 10명 정도 후보가 거론되는 것이 지금 5명 압축되고 지금 거의 케빈 해셋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기준금리 1% 인하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인물이다. 네. 가장 트럼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미국 경제에서 보면 금리 결정에선 양대 책무지표, 예를 들어서 물가와 고용지표를 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으로 하는데요.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페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통이고 세계경제 중앙은행에서 위상을 지켰을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예측서들이 내년도에 이 대목이 굉장히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그다음에 정말 무섭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이거든요. 지금 1,47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환율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네. 보통 환율 수준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최고 환율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이냐.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적정선이 얼마냐 할 때 외환위기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거든요. 네. 지금 1,470원대면 그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지금 1,350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 수준보다 100원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이니까 두 가지. 하나는 환율 수준이 높다 보니까 외환위기에 터진 상태에서 높으면 그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네, 네. 부정적. 또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유학생이라든가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환율 수준이 높은 데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학생 이렇게 두신 네, 부모님 네. 같은 경우는 환율 수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경제 현상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단적으로 보면 네, 네. 올해 우리 성장률 3분기에서 비교 좋습니다. 재정 지출에서 쿠폰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켜서 우리 경제 성장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할 만큼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럼 성장률이 좋다면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환율이 내려가져야 되지 않느냐. 원화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경상수지도 올해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800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원달러는 내려가지 않느냐. 여기 때 환율이 1,470원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이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내부적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뭐냐. 아무리 경상수지가 흑자하더라도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구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구조 변화. 이렇게 환율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이 1,470원대 가니까 이게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뉴노멀은 노멀에 대비해서 이상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인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수준이 비정상으로 1,470원이다. 그러면 노멀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과거 노멀 수준은 1,300원, 1,300원, 1,200원 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기대를 형성시킬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470원대, 1,400원은 그게 노멀이다. 그리고 과거에 1,300, 1,200원대가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지금 자체 1,400원대 환율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 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많이 궁금한 게 그러면 이 1,400억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이라는 것은 대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대내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 요인에서는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 요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환율 수준이 1,470원에서 내년제 수급상에서 보면 사실 200억 달러 연간으로 대미 투자하면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네. 그건 수급 요인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수급 요인만 강조합니다. 근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네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내년에는 더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되죠. 그러면 원엔 동자 측면에서 원화가 절상되는 네, 이런 네. 측면에서 원달러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상 쪽으로 내년도에 환율 정책을 바뀌고 오고 있습니다. 예.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7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됩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미국의 내년 환율 정책은 올해 저환율 정책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일부에서 강달러로 가지 않겠느냐. 이건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예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네. 측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 경제 성장이 올해 1%입니다. 내년에 2%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근데 수급상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의 가장 큰 문제는 대미 투자보다도 우리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큼 투자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 당하면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력을 환율에 안정시키는 요 모습에서 우리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다면 환율은 최악상을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격의 공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강원 남부 산지와 평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까지만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3에서 무려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텐데 오늘 밤부터는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무겁고도 습한 눈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산지에도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서울 1에서 5cm고 대부분의 중부지방 5cm 넘는 눈이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고요. 해상의 파도도 높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3도 등 6에서 17도 분포로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3도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에 지금 배우 조진웅 씨부터 코미디언 박나래 씨, 조세호 씨까지 그동안 대중문화계에서 왕성히 활동했던 세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은퇴나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올해 이번 주까지 지금 방송가가 직격탄이었습니다. 특히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이제 곧 공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 전격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개 방식 여부나 위약금 산정 문제들이 이슈가 됐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매니저 갑질 또 직장 괴롭힘이나 불법 의료 시술 때문에 방송에서 또 다 하차한다라고 했고 신구 예능도 아마 제작이 못 되거나 네. 이제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호 씨도 이 불법 자금 세탁 총책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 리스크 관리의 문제 이런 점들이 노출됐습니다. 네, 자 이분들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논쟁이 이번에는 사실 연예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의료계까지도 지금 번지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점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계에서도 다툼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 소년원 보호 처분에 관련돼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관점에서 이 같은 사실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의료법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등지에서 이 해당 당사자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 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도 이 불법적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 그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게 특정 연예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SNS 상에도 이런 이제 공개된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연예인 넘어서서 일반 사회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1인 기획사가 제대로 관리 통제되지 않는 부분도 같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단지 어떤 특정 누군가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이나 불법 도박 의혹은 실질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폭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사법 처리나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보면 최근에 타계하신 고 이순재 배우를 연상시키는 마케팅과 관련해서 카카오 페이지가 사과의 뜻을 전했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소설 속 주인공이 90살 국민 배우의 이름은 이근재라고 설정을 했다면 누가 떠오르시느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한자만 다릅니다. 이근재, 이순재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설정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벤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연결식 이후에 나흘 만에 유료 소장 이벤트를 포함한 대규모 홍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 웹소설은 지난달 6일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고 이미 124편의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이순재 선생님의 어떤 그런 타계 소식을 겨냥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프로모션이 같이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제 11월에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논란이 있었다면 이런 이벤트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설가들이 직접 뽑는 연말 문학 결산에서 김혜란 작가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형 서점에서 2025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독자나 평론가들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꼽은 최고의 작품은 뭐냐라는 건데요. 근데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바깥은 여름, 또 2024년에도 이 중 하나는 거짓말에 이어서 세 번째로 1위에 이렇게 오르면서 소설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품은 안녕이라 그랬어인데요.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관계의 균열을 다룬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고 또 그 다음 작품으로는 구병모 작가의 장편소설 절창이 차지했습니다. 기이한 사랑의 서사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행위가 가진 가능성 또 한계 이런 걸 탐구한 소설이고요. 3위에는 많은 작품이 공동으로 올랐습니다. 정연 작가의 노피플존, 이기호 작가의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김혜진의 오직 그녀의 것 그리고 성혜나의 혼모노가 공동으로 올랐고요. 4위에는 윤성희의 느리게 가는 마음, 편혜영의 단편 어른의 미래가 각각 선택이 됐는데 어쨌든 이 10년째를 맞았고요. 작가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이라서 국내의 문학 계열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연말 불화기면이다 이런 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인 박승열 목사가 9일에 입장을 내놨는데 종교재단 해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종교재단에 속한 입장에서는 이 해산 문제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종교해산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면은 해산해야 된다는 맥락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왔고요. 그래서 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총무는 한 시대의 결정이 다음 시대의 또 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잘못은 잘못대로 바로잡되 그것이 곧 법인 해산으로 가야 하는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종교가 이 정치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한 문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데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교가 교우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금전을 왜곡 사용했다는 의혹 속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종교가 정책 비판을 넘어서서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들은 엄격하게 제재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진보 성향의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연합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출범 100주년을 맞은 바 있습니다. 네. 가계 고 김광석 씨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올해도 대학로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모 사업회는 2026 광석이 다시 만나기를 1월 6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아르코 꿈바곡장 그러니까 옛 학전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은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0주기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리고 49제 추모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1996년 그때 이후로 이 추모 사업회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3회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 이제 김광석상 수상자 산하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의미를 더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참고로 학전은 김광석 씨가 1000회 이상 라이브 콘서트를 연 곳이고 네. 그곳에 2008년 김광석 노래비가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역시 네. 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역주행을 시작하다가 지난주보다 4계단 뛰어올라서 마침내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1994년 발매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연말마다 소환되는 대표적인 시즌곡이고요. 비연속 통상 19번째 핫백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최장 1위 타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난해 발표된 샤브지의 어바송 그리고 2019년 릴 나스 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도 각각 통산 19주 1위에 오른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반갑기도 하지만 네. 새로운 캐롤송이 이렇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분위기가 안 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대합니다. 네. 문화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소현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